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인생의 품격을 높이고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정적인 말 습관을 버려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 습관이나 말투를 살펴보고 행운을 불러오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들을 모았습니다. 말 잘해야 성공한다 라는 책입니다. 이서정 지음 머니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좋은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말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6번 듣고 4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을 하기 마련입니다. 조용한 자세로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현입니다. 듣기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길이고 말하기는 남에게 나를 이해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화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은 듣기를 6, 말하기를 4의 비율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7대 3의 비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식적인 구분일 뿐이지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최상입니다. 듣고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면 대화는 생동감이 넘치고 즐겁게 됩니다. 말로써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우울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여기에다 상대로부터 기운을 내세요. 당신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등의 격려의 말을 들으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지금 불안하거나 또는 스스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아이고 저런, 나 같아도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선 누가 와도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저절로 많은 것들을 털어놓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말을 모두 쏟아내고 나면 누구든지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게 되고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 상대의 의견에 반대해야 할 부분보다는 상대의 이야기 속에서 찬성할 수 있는 부분, 칭찬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에 힘이 붙고 상대와 의기투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의 목적뿐 아니라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신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비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통증보다 비판으로 인하여 위신이 추락되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존심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나무라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잘못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하고 말을 밖으로 낼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은 도중에 차질이 생기기 쉽고 비록 성공한다 해도 불필요한 수고와 시간,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은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일에
협력해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말을 계획성 없이 하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흡수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풀어놓는 데에 인색합니다. 손해를 보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진 정보라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사장시켜 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고생 끝에 얻어낸 정보는 남에게도 가치가 있는 정보일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신선도를 잃지 않는 시간 내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여 확대 재생산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의 부가가치는 높고 신선할수록 그것을 알게 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자진하여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 교환은 인간관계를 심화시켜주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 만나도 대화가 원활한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 만족감을 준다든가 유익한 정보는 물론 무언지 모르게 감동과 용기와 같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가질 때 화제가 언제나 같은 영역을 맴돌기만 한다면 무능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예상되는 모임에서는 모임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 선물을 준비할 마음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전체를 좋아하게 되고 지울 수 없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번 같은 화제에 붙들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상사에 대한 험구일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종일관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오늘도 또 그 이야기겠지 하는 예상이 섭니다. 만약 오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똑같은 화제를 끄집어낸다면 점점 그 사람이 지겨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대화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머지않아 질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둘지 말고 차분히 공략하라. 2. 그런 사람일수록 소중히 여겨라. 3.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라. 4. 싫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제외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저기를 노출시켜도 그 저기에 개의치 말라. 6.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담담한 심정으로 협력하라. 7.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라. 8. 상대방과 친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서서히 다가가라. 9. 상대방의 취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라. 대화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이서정지음 위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은 자신의 존재를 상대에게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나쁜 인상을 남기려면 나쁜 말을 쓰면 되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좋은 말만 쓰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즐거운 일들이 가득 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짜증을 낼 권리도 있으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뻐할 권리를 누리겠다고 다짐만 한다면 우리의 생활 요소에는 즐거운 일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먼저 미소를 지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풀립니다. 미소는 어떤 사람이든 내 편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닌 무기입니다. 미소를 짓는 우리는 상대방 마음마저 환하게 밝혀줍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웃는 표정을 자주 짓는데요. 그들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이르면 영락없이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상대를 매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이 웃는 표정은 자신감이 있어 보이게 합니다. 웃는 모습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웃는 얼굴은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소극적이고 실패주의자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곁에 앉아야 한다면 같은 값이라면 웃는 사람의 곁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웃는 얼굴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민이라도 그 사람에게 풀어 보이고 싶습니다. 미소를 지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억지로라도 웃어보고 콧노래를 불러 자기 내면에 흥을 돋우고 난 다음 아주 행복한 기분으로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한 기분이 됩니다.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도 늘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쉽게 친해지는 것은 서로의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쉽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 화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일치점을 빨리 발견할수록 그 사람과 친밀해집니다. 화제를 고를 때 주의할 사항은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중심의 화제를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를 내놓고 이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걸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화제로 삼거나 질문하면 됩니다. 그의 취미, 관심, 호기심, 명예, 재산, 능력, 또 그만이 알고 있는 사실 등 이런 것들이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남들의 비난에 마주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첫째는 즉시 일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비난에 맞대응함으로써 자신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의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결심을 하고 하던 일에 더 집중합니다. 우리는 대화가 안 풀리면 화를 내고 상대를 원망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노여움을 겉으로 드러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내심을 발휘해 쾌활한 표정으로 상대와 헤어지면 다음번에는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다음 기회를 위한 좋은 담보물이 됩니다. 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끝에 가서는 상대에게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헤어져야 합니다. 부탁하러 갔다가 거절을 당했더라도 상대가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을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결과를 얻습니다. 반갑게 처음 만나 인사하다가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에게 기만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와 개운치 못한 관계로 끝났다면 사과를 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헤어지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 것이 좋습니다. 1. 거짓을 말하지 않고 불확실한 사실은 단언하지 않는다. 2. 상대와 함께 동고동락한다. 3.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4. 대화는 호의로 시작해서 호감을 남기는 작업이다. 어떤 형식의 대화든 친절하고 교양 있는 말을 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데요. 천국에서 쓰는 7가지 말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그것입니다. 한결같이 고운 말, 따뜻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대화의 요령과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운 말 그리고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의 품격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 정도는 마음속에 정리하여 두고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성격은 온유한 사람인가? 과격한 사람인가? 행동파인가? 생각이 많은 사람인가? 주된 관심 대상은 무엇인가? 그와 나눌 대화 주제에 대해서 그는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것은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대의 기분에 거슬리지 않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언하기 쉽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 위주로만 풀어갑니다. 그러니 자기 이야기는 줄이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환영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용한 자세로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되 간간히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대화란 오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흐르는 것은 흥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보다 말이 많아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가 가진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써 상대가 가진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열심히 들으면 우선 상대의 호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대화의 장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실언을 자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합니다. 말로 내뱉는 것들은 자기 생각과 의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는 과연 어떠한 말을 많이 사용하는지 한 번쯤 미루어 반성해 봄직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긍정이 많은지 부정이 많은지를 깊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지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시가 되어 돌아온다는데 굳이 부정적 표현을 가져다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여 듣는 상대가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말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돈을 아끼듯이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한번 잘못 뱉은 말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면 간곡한 사과로 무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간직합니다. 만약 우리가 대인 관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을 줄임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언을 줄이려면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말을 전혀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 되도록 말을 줄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합니다. 이 사회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듯이 말이 많으면 말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머릿속에 여과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입 밖으로 튀어나갈 말을 머릿속에서 한번 걸러 입으로 전달하게끔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어 과묵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은 문제이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실이 담겨 있고 무게가 있다면 누구나 우리의 말을 즐겁게 경청하려 들 것입니다. 말투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김현정 제음 슬로디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좋은 대화의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마음을 바꾸면 말투가 변하고 관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품격 있고 좋은 말투를 겸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세세한 사례를 들어가며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인품이 담기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말에는 말하는 이의 모든 것이 담깁니다. 성격과 가치관, 살아온 행적이 담기며 인품과 인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말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좋은 말투를 위해 가장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면의 충실함은 말의 충실함으로 드러나며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말투는 나의 이미지를 규정합니다. 인간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내 위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말투 하나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을 쉽게 얻게도 하고 얻은 걸 잃게도 합니다. 우리가 말투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투 하나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말투를 바꾼다는 건 그저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말의 톤이 밝습니다. 목소리와 말에서 삶의 태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평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등의 긍정의 말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나는 못해와 같은 부정의 말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표현을 더 많이 하는지를 따져보면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를 향한 혼잣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상대가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뱉은 부정적인 말을 내가 듣게 됩니다. 상대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기품 있는 말을 누구나 하고 싶은데요. 기품 있는 말은 연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 습관은 생활 습관이자 혀에 붙어 있는 습관입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규칙적이고 바른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하듯이 말을 잘하려면 좋은 말투를 겸비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투에 인격이 드러나므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말 습관을 점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마음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입 밖으로 나오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지니고 싶다면 말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의 이면에 있는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의 근원지는 내면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야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말을 개선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화해야 할 말투의 첫 번째는 포용적인 말의 사용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말을 하며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깊이 있는 말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날선 말을 자꾸 내뱉는다면 이는 마음 어딘가가 불편해서입니다.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를 찾아 그 부분을 해소하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마음을 넓게 가지면 포용력 있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포용력 있는 말투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괴로워할 필요 없어. 그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 마음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상대에게서 이런 포용력 있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가 썩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다들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구나. 다들 나와 같은 실수를 하며 사는구나 하며 안심하고 용기를 얻으며 시련을 극복합니다. 습관화해야 할 말투의 두 번째는 응원하는 말의 사용인데요. 아이에게 꼭 해야 하는 5가지 말이 있습니다.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면요, 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말하면요,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뜻이 있었네 하고 말해주면요, 긍정성을 갖게 됩니다. 훌륭하다 하고 말해주면요, 장점이 강화됩니다. 너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니? 하고 물으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함양됩니다. 또한 상대와 자신 모두를 성장시키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정말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뷰티풀. 이런 말들입니다. 또한 버려야 할 말 습관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말 습관은 무심코 던지는 말입니다. 심리상담가 토니 험프리스는 자신이 져서 심리학으로 경영하라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누구나 상처를 피하기 위해 심리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가면서 진정한 나를 만나기 시작하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한편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에 밴 나쁜 습관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의 이미지까지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말을 무심코 던지는 사람들의 변명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말솜씨가 없어서인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이에요. 저는 상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해요. 저는 화가 나면 험한 말을 하고 진정이 되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해요. 이런 변명을 하는 사람은 대화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미숙한 태도를 이해해 달라는 의미로 타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무책임한 언행은 타인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인간관계에 있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핵심은 말의 시작점입니다. 좋은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인간관계로 좋은 결과를 맺게 해야 합니다. 말투가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하고 행동이 변화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말 습관을 익혀야 할 이유입니다. 좋은 말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은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과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기회를 얻기도 하고 다 잡은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모두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 늘 주눅들어 있고 표정과 말투가 어둡습니다. 누구도 부정적인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전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솟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사람의 인간관계가 폭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정적인 면이 있더라도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나에게 자신감을 주는 말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나와 있으면 모두 즐거워한다. 나에게 맡기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멋있다. 나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하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도 담담히 헤쳐나갈 수 있으며 좋은 말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관계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상대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대화하면 금세 대화의 물꼬를 틀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깊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상대의 생각은 어떤지 등을 예의 바르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좋은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착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쁜 사람이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간혹 당혹감과 분노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쉼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즐겁습니다. 좋은 말투를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이 절대적입니다. 넷째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의사를 말로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대화가 미래를 만듭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말투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투도 밝고 희망찹니다.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과정에 자신감과 보람이 있기 때문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말 그럴까 라며
의구심과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의 인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투를 살피는 게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늘 명랑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거나 방황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조차 밝고 명랑합니다. 이는 부정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무사태평해서가 아니라 인격과 인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걷는 사람은 밝고 말투에서도 확신이 느껴집니다. 논리보다 감정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좌뇌는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고 우뇌는 감정적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보통 우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음식을 맛보고 술을 마실 때 우리는 감성적이 되며 대화도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감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좌뇌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적습니다. 감정적 사고를 배제한 채 상대를 설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것을 중요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상대의 말 속에 숨은 메시지, 즉 본질입니다. 멀리서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야 합니다. 감정을 세밀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단어를 골라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언변이 좋아도 공감하지 못하면 제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좋은 대화에는 공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황시투한 지음 정영재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 한마디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창조할 수도 생명의 모든 가능성을 꺼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미국의 소통 전문가 더글러스 스톤은 좁은 도로에 택시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 했고 도로는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더글러스는 차에서 내려 택시 기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보기에 두 분 중 기사님만 전문 운전자인 듯한데 운전 실력이 없으면 이 좁은 골목길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차를 못 뺄 것 같은데 번거로우시겠지만 기사님께서 차를 빼줄 수 있으신가요? 택시 기사는 더글러스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유, 그래요. 이건 나밖에 못하지 라고 말한 뒤에 곧장 택시에 올라 후진해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일 더글러스가 택시 기사에게 양보할 줄 몰라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런 정신으로 무슨 택시 기사를 합니까?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작게는 말다툼에서 크게는 몸싸움으로 번졌을 것입니다. 더글러스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택시 기사를 운전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지켜 세웠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도 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택시 기사에게 이 가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양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고쳐주고 싶어서 직접 잘못을 지적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선 상대가 옳다고 가정한 다음에 그에게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는 선뜻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가정에서만 사람은 더 좋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평가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사람보다는 일 대하기라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운 좋게 벼락부자가 된 사장이 비싼 페라리 자동차를 한 대 장만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때 친한 고향 동생이 우물쭈물 다가오더니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차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색해 보이기 싫었던 장 사장은 흔쾌히 차 키를 건네며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통 크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차를 끌고 간 지 1시간쯤 흘렀을까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어떻게 사고가 났어. 미안해. 장 사장은 2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크게 났어? 말도 안 돼. 내 15억. 산지 아직 1달도 안 지났는데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괜찮아. 일단 진정해. 다치진 않았지? 너랑 여자친구는 다 무사하지? 라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일, 사건에 대한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에서는 따뜻함을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두 번째 반응에서는 따뜻한 느낌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은 주로 첫 번째 반응을 보이고 그의 초점은 언제나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 같은 사람은 두 번째 반응을 보이고 언제나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과 사람을 대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일을 대하기와 사람 대하기, 이 문제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말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칭찬과 비평입니다. 칭찬은 일에서 사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우리 영혼에게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과 같다. 그것이 없이는 성장할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다라고요. 칭찬의 힘은 크고 신비합니다. 칭찬과 존중은 삶의 동력이 되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을 적절히 칭찬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칭찬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품게 만들어 마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칭찬하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칭찬에도 다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질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의 말은 부정적인 면에, 태양 같은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사람은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고 태양 같은 사람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일을 대합니다. 대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블랙홀 같은 사람을 비관주의자로, 태양 같은 사람을 낙관주의자로 여기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비관적이지만 되려 옆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낙관적이지만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곤 합니다. 낙관과 비관은 하나의 생활 습관이어서 블랙홀 같은 사람이든 태양 같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관과 비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같은 사건을 두고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초점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3가지 방면에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상의 구분이고, 둘째는 수량상의 구분이고, 셋째는 행동의 대가와 선천적 능력에 대한 구분입니다.
우선 시간상의 구분부터 살펴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 때 낙관주의자는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일이 잘 풀린 적이 없네 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어려움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낙관주의자는 역시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라고 말하고, 비관주의자는 이건 잠깐일 뿐이야. 좋은 일은 언제나 순식간에 사라지지 라고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는 행운을 영구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행운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로 수량상의 구분을 살펴보면 뜻밖에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낙관주의자는 될 줄 알았어. 나는 될 놈이니까 라고 말하며 행운을 보편적인 사건으로 여깁니다. 비관주의자는 이런 행운은 내 인생에서 이번 한 번뿐이야 라고 말하며 좋은 일을 한 번뿐인 사건으로 여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똥을 밟았을 때 낙관주의자는 와, 간만에 개똥 한 번 밟았네 라고 말하며 안 좋은 일을 한 번뿐인 일로 여기고, 비관주의자는 길 가다 똥이나 밟고 내 인생은 대체 얼마나 더 재수 없어지려고 그러나 라고 말하며 안 좋은 일을 보편적인 일로 여깁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대가와 선천적 능력에 대한 구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험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때 낙관주의자는 이번에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며 안 좋은 결과를 자신의 행동에 의한 대가로 귀결시키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반면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고요. 그는 안 좋은 결과를 자신의 선천적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시험을 잘 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낙관주의자는 역시 나는 똑똑해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선천적 능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비관주의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 운 좋게 공부한 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이야 라며 자신의 행동에 어쩌다 한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낙관과 비관에는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낙관이 언제나 비관보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낙관주의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삶에 임하고, 비관주의자는 보다 더 깊게 인생을 음미합니다. 또 낙관은 공경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비관은 사전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 중 자신이 어떤 사람이건 크게 좋아하거나 슬퍼할 일은 아닙니다. 낙관과 비관은 타고난 기질일 뿐이고 둘 다 태양 같은 사람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애써 자신의 기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좋은 가설은 큰 자원이고 나쁜 가설은 사람을 해치는 독약입니다. 가설은 마치 하나의 틀과 같습니다. 좋은 가설은 사람을 보물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값진 것들을 얻게 하는 데 반해 나쁜 가설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어 일생을 감금시킵니다. 김 씨는 한 케이블 공장의 화물차 운전기사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사장이 저자가 진행하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러 와야 했습니다. 마침 사장의 운전기사가 일이 생겨 휴가를 신청했고 김 씨가 사장의 차를 대신 몰게 되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난 뒤에 사장은 김 씨와 밥을 먹으면서 오전 내내 무얼 했냐고 물었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김 씨의 대답을 들은 사장은 기름값을 쓰느니 차라리 수업료를 내고 강의실에서 자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김 씨를 데리고 오후 수업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강의실에서 김 씨는 잠을 자기는커녕 열심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씨는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강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은 정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평생 운전기사 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다른 업무를 한번 맡겨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요. 김 씨의 말에 사장은 흔쾌히 그에게 다른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영업사원이 되었고 구 3년 동안 그는 판매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때에도 김 씨는 마음속에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새기고 있었고 현재 성적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의 플라스틱 케이블 껍질은 전부 외주를 맡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외주 일을 제게도 주신다면 제가 한번 창업해서 납품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요. 사장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게 마음이 편했기에 김 씨에게 주문서를 몇 개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 300에서 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똑같은 날의 연속으로 여겨 변화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새로운 날로 여겨 끊임없이 돌파를 시도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서 변화할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후자는 인생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틀을 깨고 나와 자신의 인생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는 이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김 씨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말의 위력은 이처럼 큽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오게 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남에게 틀을 씌웁니다. 이 틀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아서 자신이 묶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신세 한탄만 하며 평생을 보내게 합니다. 자신의 삶에 성과가 있길 바란다면 우선 이 보이지 않는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틀 속에 있는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가두어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돼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패의 주문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불가능이라는 틀을 씌웁니다. 이 틀 속에서 우리는 노력하기를 포기하고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므로 마음속 틀에 맞춰 행동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력 부족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구속의 틀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머니를 먼저 만져보고선 포기합니다. 어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요. 돈은 가장 벗어나기 힘든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회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수많은 투자자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은 돈이 아닌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틀을 깨기만 하면 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상력의 부족함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계획이 제한되는 대부분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부족해서입니다. 이 빈약한 생각이 우리 인생의 틀을 만듭니다.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을 제한하는 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제한적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제한적 신념이 존재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하루하루 틀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것은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스로 만든 틀에서 한 발짝 벗어나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다 높은 이상이 없다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떼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요.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틀을 인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말버릇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나이토 요시히토 지음, 김윤경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번 긍정적인 말만 해도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기적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오고 누구에게는 오지 않는 행운 같은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기만 하면 누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불행을 부르는 말이 있고 행복을 부르는 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말을 입에 담아야 합니다. 불행을 타고났다고 또 뭘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타고나기가 박복하다거나 재수 없는 팔자여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불행한 일만 생각하고 불행한 말만 입에 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무엇을 하든 운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만 입에 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맥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은 요즘 왠지 컨디션이 엄청 좋아.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기분까지 상쾌해 같은 긍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회사 가기 싫어. 우리 회사 진짜 짜증나 같이 부정적인 트윗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맥켄 교수에 의하면 해피 트위터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말에는 좋은 결과만을 불러오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웃는 얼굴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웃어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흥미가 없는 일이어도 와, 이거 재밌네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웃기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하루하루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짜증이 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상황에서는 그래, 일단 웃어보는 거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분 동안 크게 소리 내며 쉼없이 웃어보는 것입니다. 분명 풀리지 않던 답답함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짜증이 치밀 때도 일단 웃어보자 라는 말과 함께 웃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1분 동안 실컷 웃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사소한 일로 화가 났을까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웃는 습관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우면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히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즐거운 인생을 만들고 싶다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하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야, 정말 즐거워, 참 고마운 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현하기 쉽고 어떤 일이든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루기 힘든 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지금의 난 이미 행복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며 매일 출근할 회사가 있고 거기서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체력이 좋아질수록 행복도 커집니다. 행복해지려면 결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놀림을 가볍게 하고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 정도 거리면 그냥 걸어갈까?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가야지 등의 생각을 하며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몸을 움직일 때 건강해지고 기분도 밝아지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푸념만 늘어놓게 됩니다. 최근에 좀 짜증이 늘었다고 느낀다면 우선 운동 부족을 의심해보고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금방 상쾌해질 것입니다. 당당한 자세가 운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절대 고개를 숙인 채 터덜터덜 걸어서는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걷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우울한 일만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습관이 되면 저 사람은 항상 뭔가 분위기가 어둡다거나 저 사람이랑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축 처질 것 같다 등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이런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고개를 바로 세우면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밑을 보고 걸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혹시 길에 떨어진 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한 행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고 바르게 걷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습관화해야 행운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항상 곱고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기분도 그에 따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것만 눈에 담습니다. 눈에 담았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존재는 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는 무언가를 굳이 쳐다보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상만을 보고 듣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과는 무의식 중에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분이 좋아지는 일에만 시선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분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면 쭉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일은 되도록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워지는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자신의 성격마저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가급적 거리를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항상 입버릇처럼 되뇌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1년 안에 분명히 오디션에 합격할 거야. 반드시 25살까지 독립해서 사업가가 될 거야. 다이어트해서 연말까지 5kg을 뺄 거야. 이때 핵심은 어떠한 근거가 없더라도 내 미래는 어쨌든 밝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굳이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은 직접 말로 구체화하여 표현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확신을 습관처럼 해야 행복한 감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정말로 밝은 미래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됩니다. 언제나 자신이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눈에 쏙쏙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이래서 꼭 성과를 내겠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업 기회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다가도 돈이 되겠다 싶은 아이디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거나 신문을 보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루고 싶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떠올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말로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세 가지 말하기 습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셸리 테일러는 긍정적 착각이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 낙관주의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성립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요소인 과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에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인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 분명히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의 말이 통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 미래에 불안 요소는 없어.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걷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셸리 테일러 교수는 이렇게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고 행복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으려면 매일 적어도 10번 정도 위에서 언급한 표현을 직접 소리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지만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관계된 말일수록 효과적입니다. 난 참 대단해. 나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어. 내 미래는 분명 밝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자신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지가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일에 계속해서 집착하기보다 어쩔 수 없지 하고 가볍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집착해도 계속해서 잘 풀리지 않는 일은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웃어 넘기고 망설임 없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방법이 훨씬 건설적입니다. 좋아. 이제는 끝이야, 끝. 그래, 지금까지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는 편이 훨씬 정신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안 되는 일에 계속 집착해봤자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돈이 관련되면 사람은 상당한 수준까지 인내력을 끌어올리곤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해 두면 괴롭게 느껴지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는 스스로 이건 게임이나 마찬가지야. 참고 버티면 돈을 보상으로 받는 게임. 이렇게 타일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하기 싫은 일도 즐거운 도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설령 주어지는 보상이 적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선뜻 힘을 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어차피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버티기 게임이라 생각하면서 즐기는 편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일기를 쓰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모든 좋은 일은 말버릇에서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